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17일 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코인과 관련해서 자금 세탁 의혹을 더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내용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확인하시죠. (5월 31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추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의 철거 시도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노조원 4명이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이 7년 만에 시도한 우주발사체 발사가 엔진 이상으로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직후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문자를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때 주요 포털까지 접속이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도 즉각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당정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증 환자를 내보내서라도 중증 환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의사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받고 유가족은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2단 엔진 이상으로 발사체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곧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소위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건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는데 비정상적인 비행 끝에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 지목한 필리핀 루손섬 동방해상에 한참 못 미치는 비행거리입니다. 북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은 길이 1.3m, 무게 300kg급으로 해상도는 최대 1m 내외인 소형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정상 비행 중 1단 분리 뒤 2단 발동기, 즉 엔진 이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했고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마 1형에 도입된 발동기와 사용 원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란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위성 발사 실패 때도 다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8달가량 걸린 전례가 있어 군 당국은 2차 발사를 단시간 안에 진행할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이 쏜 우주 발사체 낙하 지점에서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고 나머지 잔해물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인양된 잔해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이나 연료통 부위로 추정이 되지만 합참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나머지 발사체 잔해가 발견되고 인양에 성공할 경우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옮겨 전반적인 성능과 왜곡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이번 발사는 과거에 비해 절차가 빨리 진행됐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정해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쏘아 올려진 뒤 먼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 대통령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었습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이 위성을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추가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국,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사 직후 첫 보고를 시작으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NSC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와 스가 전 일본 총리 접견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발사도 실패로 판정난 데다 발사체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안보실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2차 발사를 공언한 만큼 추가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 발사는 적잖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과정이라 북한이 앞서 예고한 6월 11일 안에 추가 발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는 아직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실무 조율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쏜 발사체로 경계경보가 발령된 곳은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였지만 서울에서도 경보 알림 문자가 울렸습니다. 혼란 속에 대피를 준비하던 시민들은 이내 오발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한 뉴스 특보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른 아침 사이렌과 경보 문자를 마주하고 놀랐던 가슴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도 시작하기 전 들이닥친 문자 메시지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 운동 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릴까?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멈췄어요. 게다가 경계경보가 새벽 6시 32분에 발령됐다면서 정작 시민들에겐 9분 뒤에 알린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허둥지둥 알아봤는데 이내 언짢고 허탈해졌습니다. 잘못 발령된 경계경보였다는 정정 문자가 다시 왔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줄 알고 대피해야 되는 줄 알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분도 언짢을 수도 있고 오늘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야 했습니다. 곤히 자던 아이를 깨워서 부랴부랴 대피 준비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진짜 받자마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옷 입히고 준비하고 애는 지진인 줄 알고 놀래고. 특히 왜 대피하라는 건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설명도 전혀 없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못 보낼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황당했던 게 무슨 어디로 무슨 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준비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가뜩이나 불안한데 집 밖에서 울린 민방위 방송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아서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확성기로 무슨 안내방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근데 뭐 경계경보 같은 내용들 비슷하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소리가 좀 크게 울려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온통 뒤숭숭했던 서울의 아침.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있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에 행안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일어난 오발령 논란을 계기로 우리 경보발령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종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군의 요청으로 민방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에 지령 방송이 자동 송출됐습니다.
문제는 모호한 지령방송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경보 미수신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자 서울시가 자체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1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추가 확인을 위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령방송은 불확실했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실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대피를 알리는 안내 문자 역시 허술하고 빠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어떤 상황인지 등 정보도 대피 요령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전 6시 32분 발령된 경계경보 문자가 9분이나 지난 뒤에 발송됐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경계경보 체계를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아침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모바일 버전에서 정상 접속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접속 장애는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시가 경계경보 발령 소식을 전하자 모바일로 경보 발령 이유를 검색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보가 잘못 울려서 혼란을 준 것을 놓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단호한 대응 조치로 북한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도발을 강행해왔던 그 일환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조치가 국제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안보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백해 무익한 행동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 내려진 경계경보로 혼선이 빚어진 걸 두고는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잘못 발송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한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부 대응이 미숙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5발령을 내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위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안보와 관련해선 조금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서울시와 정부 대응을 엄호했습니다. 경위는 뭐 자세히 봐야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여야가 유엔 결의안을 어겨가며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향해 하나같이 규탄 목소리를 냈지만 경계경보 혼선을 놓고는 국회 차원의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체중은 140kg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 불면증 치료 관련 최신 의료 정보들을 수집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보로 던일과 같은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5월 16일 공개 행보 시에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집회와 추모 문화제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노조 측 충돌이 빚어져서 노조원 4명이 체포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결국 야간 행진 없이 집회는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 대회까지 포함하면 약 7시간을 넘긴 저녁 8시 20분쯤 집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애초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 경찰청까지 약 2km 구간에 대한 행진 계획도 집회 신고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경찰 측은 추가 충돌 우려로 행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민주노총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으로의 행진을 신고 내용에 포함하긴 했지만 실제 오늘 진행하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이 분향소 설치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지난 1일 분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양회동 조합원 분향소를 청계광장 인근에 설치하자 경찰이 도로 위 천막 설치는 불법 행위라며 거듭 철거를 요청한 건데요. 이에 노조 측은 평화롭게 추모 문화제를 진행하겠다며 팽팽히 맞섰고 경찰이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 노조와 경찰 사이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분향소 철거를 마무리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되고 4명이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매일 평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촛불 문화제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충돌이 있었군요. 앞서 경찰이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실제 사용되지는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루제인 캡사이신 분사기까지 준비가 된 건데요. 2017년 3월 이후 집회 현장에 등장한 건 약 6년 만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오늘 집회 현장에선 실제 캡사이신 분사기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도 연일 불법 집회에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하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진행하고 이 현장에서 탁월하게 대응한 기동대원에게는 특진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120여 개의 경찰부대 12,000여 명을 배치해 이 불법 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또 주도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거듭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을 비롯한 4명을 수사 의뢰하고 인사혁신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선관위 입장 발표 내용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특별감사 2주 만에 이들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는 더 늘어나 수사 의뢰된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특혜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용 당시 규정을 위반한 인사 담당자 4명에게는 별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또 신뢰 회복 방안으로 인사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내부 승진만 하던 35년 관행을 깨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비리 의혹 상시 감사를 위한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고조차 없이 뽑아 특혜 온상으로 지목된 비다수인 경력 채용은 즉각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100% 면접하는 공개 채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취 표명 압박을 받는 노태학 위원장은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자녀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 방침을 밝혀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촌 이상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자체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선관위 자정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향후 진상조사 주체와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선관위가 허울 좋은 위기 탈출용 대책을 내놨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 계획이 없다는 반쪽짜리 사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용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돼서는 안 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선관위를 철저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액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업계 반응이 나왔다고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금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 관계자를 불러 거래의 특이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시간여 진행된 조사에서 업비트 측이 코인 예치 서비스인 클레이 수합을 통해 진행한 김 의원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에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위믹스 코인 62만 개, 47억 원어치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하고 다시 이 가운데 57만여 개는 개인 전자지갑으로 보낸 뒤 클레이 수합에서 다른 코인과 맞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이 같은 이상 거래를 신고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는데 FIU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당 이후 17일 만에 처음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김남국 의원은 자금 세탁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그동안 언론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흔적을 따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업비트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특정인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에 관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다만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에 대해선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생각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김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윤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전날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로 바꾼 뒤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관련자와 접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송영길 전 대표나 강 전 회장 등과 긴밀하게 접촉해오면서 향후 진술 회유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환자 의무 수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하는 상황실에서 지정하면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의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응급의료 체계에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심각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으로 70%에 달하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과 중증 환자를 철저히 이원화해 경증 환자는 최상급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가지 못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에서만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지휘하도록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뺏으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맡을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빈 시간에서도 그 필수 응급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없다는 건데 의무 수용 조치가 자칫 의료진의 법적 처벌로 가시화할 경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834건의 대출 이동을 통해 216억 원 규모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유형으로는 은행 간의 대출 이동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했습니다. 다음 달 청년 도약 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막판 사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가입자들이 중간에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청년 도약 계좌. 좀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서 정기예금 같은데 저축이라도 하면은 정부가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돈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청년 그런 도약 계좌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한 청년 도약 계좌가 드디어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19살에서 34살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내면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단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간 낸 돈만 돌려받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했던 2년 만기에 연 최고 9.3%의 청년 희망적금도 출시 1년 만에 45만 명, 가입 인원의 15%가 해지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년짜리를 들고 있는데 5년이면은 중간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부담스러운 기간이라서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매달 70만 원치 하는 건 되게 큰 부담이고 또 5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중도 해지하면은 또 바로 그게 모든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참여율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은 예적금 담보대출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장기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좌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는 살리되 자금 수요에 따른 중도 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출시에 앞서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BTS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선언에 충격을 받은 건 팬들만이 아니었죠.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 역시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하이브 직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늦은 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갑작스레 음악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그룹 방탄소년단. 조금은 찢어져 봐야 이게 다시 붙일 줄도 알고 방탄소년단의 챕터 2를 가기에 굉장히 되게 좋은 시기이자 스텝인 것 같아요. 이튿날 BTS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20만 원에 근접하던 주가가 하루 만에 24% 넘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기 직전 보유 주식을 다량으로 매도한 일부 직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런 수상한 주식 거래를 인지하고 수사한 결과 하이브 직원 3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TS가 곧 활동 중단을 발표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운 거로 드러났습니다. 주가 급락 전의 매도에 결과적으로 모두 2억 3천만 원 손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BTS와 함께 성장해온 만큼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이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점을 악용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된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으로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투자자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경우 보안 서약을 받고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핵심 설비들입니다. 오염수를 정화하는 알프스와 측정 확인하는 K4 탱크, 방출 시설, 그리고 중앙 제어실입니다. 가장 관심은 단연 알프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가 우선 평가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도쿄전력으로부터 알프스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농도를 측정한 원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동경전력은 연 1회 알프스 시설에 대한 64개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여 개가 되는 주요 핵종에 대해서는 주 1회 알프스 전 농도와 알프스 처리 후 농도를 분석을 합니다. 이 자료도 최근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확인을 위해서 알프스가 설치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 고장 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설비가 고장나거나 높은 방사선이 감지되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가 됐고
수동 차단 밸브도 설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어실은 전기가 끊겨도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무정전 전원 설비를 갖췄다고 시찰단은 밝혔습니다. 측정된 데이터가 믿을만한지 따지기 위해 현지 방사능 농도 분석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 과학적,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하지만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찰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시찰단 20명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이 1명, 그리고 나머지 19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진단해 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제 영상 보고 오시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본인들의 소통 확대 약속의 구실을 위해 사실조사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사안들을 임의로 비도덕적이라 규정했고, 탈당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한 김남국 의원. 우선 궁금한 것은 복귀를 결심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쯤 되면은 김남국 의원께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즐기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저렇게 17일 만에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국민들께 어떤 사과나 이런 것 없이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쉽게 말해서 본인의 거래 내역을 국민들께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일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난번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막시마라는 그 해리포터 대사를 읊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는 건 악마에 빗대면서 말씀하셨고,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도 마치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즐긴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도 알 겁니다. 지금 국회 가면 상주하는 그 취재 기자들이 있고, 지금 어쨌든 김남국 의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마디가 다 이제 뉴스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안산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계속 출근했다고 전해지고는 있지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같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왜 지금으로 선택했을까요? 아니 뭐 즐기겠습니까?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겠죠. 근데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이 김남국 의원의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상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윤리 제소가 됐고 윤리위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명 절차도 거쳐야 되고 출석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국회 나온 거는 좀 이르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이제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이제 상임위원장들도 바뀌고 이제 상임위가 원구성이 다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리특위도 출석을 해야 되고, 어차피 바뀐 상임위에서 본인이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본인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의원직 사퇴는 안 했으니까요.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활동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 도피, 왜 피하냐, 자맹하냐. 심지어 뭐 17일 동안 그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 안 하면서 네네. 이거 국민 세금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무차별적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 친무구 본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이 성실하게 윤리 조사를 받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 부분도 충분히 17일 동안 방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국회로 돌아왔다. 보시면 예. 그냥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숨어 있을 수만은 없고 네. 뭐 해명, 소명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을 거다.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가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업비트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석우 대표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물론 이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뭐 클레이 스왑이라는 이런 과정들이 자금 세탁을 할 때 사용된다. 그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조사 결과를 봤는데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거는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통상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클레이 스왑이라는 것이 그런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도 있고 네. 또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입출금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그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예. 저희가 그 확인한 바로는 그 빗썸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거래 내역을 확인해 갔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오늘 이제 그 업비트 관련자를 말씀하시면서 네. 업비트에서도 아마 받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그 거래 내역을 좀 국민들께 공개해가지고 더 이상 끌고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 자, 일단 그 의혹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좀 준비했으니까요. 모아서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스왑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흔적을 따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에 다시 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업비트 측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대로 그 과정들이 나온 것인데 이 클레이 스왑이라는 것이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뭐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약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필요할 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자를 받고 뭐 그런 과정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게 정말 자금 세탁이 가능한 것인지 뭐 그러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좀 저도 좀 힘들지만요.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서 업비트 대표를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게 좀 나중에는 그 자금 세탁을 업비트가 확인해줬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곧이어서 업비트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 자체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쟁몰이로 가는 거예요. 오늘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다 정쟁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국민들 현혹시키는 거. 오늘 드러났다. 저는 그렇죠. 정치적 목적이 너무 드러나 버려서 정말 창피하게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비트는 FIU에 김남국 의원의 좀 금융거래 이상을 신고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업비트에서 얘기했던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 세탁 이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 누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속히 올랐을 때 이게 정상적인 거래만 해서 오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주가 조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럴 가능성도 뭐 어떻게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 업체가 했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안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럼요. 확대하는 거라서 이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은요
오늘부로 좀 모양이 빠지게 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거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라는 거잖아요. 자금의 출처와 얼마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밝히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절차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최고 제목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퇴론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퇴론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의견들이 다르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당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조언할지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최근에 당도 그렇고요, 여당 야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너무 윤리의 기능을 너무 잘 알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왜 국회 윤리위의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경고, 뭐 제적 이런 것을 왜 알고 계셔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 만능주의로 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쯤 되면은 김남국 의원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저는 본인의 어떠한 사퇴라든지 결단을 좀 스스로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말 그 코인이라는 것이 2030 세대가 집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로 많이 투자해가지고 잃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공직자가 그것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뭐 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재산 축적 과정에 이용했다.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서 이용했다만으로도 저는 공직자의 어떤 자격에서 많이 상실된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2030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사퇴. 하지만 사퇴를 해버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사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제 초기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데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일부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이고 이것도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도 본인이 버티든 아니면 사퇴를 하든 이 부분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오롯이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뭐 한 10개월, 11개월 뒤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비판 속에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말로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지금 거취를 압박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사실 비명계와 친명계가 다 갈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면 청년 정치인 사이에서는 청년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갈린 느낌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당 대학생 청년당원 512명이 명의도용을 고리로 양소영 전국대학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이제 성명을 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랬으면 안 된다. 우리의 명의를 함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청년들도 지금 양쪽으로 나뉘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민주국가에서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다양한 목소리, 그 당이 내세우는 정강 정책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정당이라고 각 정당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쓴소리가 나오면 꼭 내부 총질이라고 비하하거나 당을 떠나라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진중권 작가가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이 쿠데타다. 그러니까 저는 왕정 쿠데타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한 어떤 주류 친명계 세력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더 당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마치 청년들을 홍위병 내세우듯이 내세워가지고 마치 본인들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쇄신의 박차를 더 가해야 할 시점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주류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싸움
그런 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당이지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 특히 쓴소리들이 좀 나와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 분위기가 어때요? 이런 쓴소리가 잘 나오고 지금 수면에 드러난 것보다 건강하려면 그런 쓴소리를 해주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상적이죠. 그게 이상적이고 모든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의 어떤 일련의 어떤 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외눈박이처럼 정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좀 식물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양소영 위원장이 얘기하는 쓴소리, 비판 그냥 시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어떤 시각에 있어서 또 일부 의원들께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본인이 보는 시각이 이게 민주당이 무너진 도덕성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저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용기를 냈다는 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칭찬해 주는 게 맞아요. 내용을 떠나서요. 젊은 정치인이 본인의 의견을 이 당내에 던지는구나. 저는 그 자체를 정말 가장 여기고, 그리고 이 후배 정치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오늘 또 반대 입장의 대학생들이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에 대해서 사과, 꺼지는 좋은 데서 사퇴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당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좀 사태를 좀 우려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 혁신해야 여당도 저는 같이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 지금 오래 갈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삼국시대다. 조국, 남국, 그리고 파국이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김남국 의원의 사태를 가지고 굉장히 개파 전쟁의 어떤 대리전의 양상으로 저는 시작된 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잣대, 결과적으로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그리고 자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어떤 의혹만으로도 자진 탈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기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당권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예외 조항을 좀 이렇게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당원분들 간에도 그러니까 당 대표와 개별 의원들 간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내년 총선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좀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국시대를 이제 들어서 비판을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 자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초 복수의 현역 의원 출마를 돌긴 했지만 안 나왔어요. 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을 지켜보시는 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제 뭐 이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게 아니라 이 정당이 두 개 날개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당이 못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쪽 당이 잘하는 거가 있다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따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초반에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얘기를 했던 건데 국민의힘 보십시오. 지금 나오시는 최고위원 몇 명이 이분들이 과연 지도부로서의 이 당내의 입지가 그 정도의 수준에 올랐는가? 좀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 나와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국민의힘으로 그 대선 때 넘어갔던 민주당에 있었고 무소속에 있었던 이용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본인들끼리 해먹는데 최고위원 호수아비에 앉혀놓고 뭐 하려 하느냐. 예를 들면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용산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냥 용산에서 오더를 내리면 김기현 대표는 그냥 거기를 오더에 따라서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특히나 최고위원 자체들도요. 그냥 힘없이 맥없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의원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당이 살아있는 정당이 되려면 견제와 균형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상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외눈박이에요. 한눈으로만, 용산의 눈으로만 정당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식물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삼국시대와
외눈박이로 지금 서로 비판의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용호 의원의 그 녹취를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원문을 듣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네. 거기에 걸맞느냐? 아하. 혹시 뭐 들러리냐? 사실 실제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자, 이제 당 상황이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이분들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제 관련 뭐 얘기 나오는 것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네, 김가람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난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이번 지도부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뭐 각종 많은 역할들 하고 있는 분이고요. 정강정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당의 과거의 전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당의 어떤 역할들 하려고 하시던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런 분들인데 김지원 최고위원이 이제 김가람 후보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최고의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좀 투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아닌지 우려를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질문 드릴게요. 세 분의 후보가 훌륭한 후보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원분들의 의사의 어떤 기준에는 못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던 정당으로서 이 최고위원회라고 하면은 그 권위와 기능의 역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중진 의원들이 당의 어떤 쓴소리도 할 때도 있었고요. 특히 여당일 때 정부를 향해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낼 때도 있었고요. 야당일 때? 여당일 때도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 목소리를 냈었던 그런 당의 어떤 중심을 잡았던 또 원내 의원들이 그렇게 활동했던 역할을 했었던 것인데 사실 지금 후보분들이 원내고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립감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다 보면서 당원분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죠. 제가 어제 TK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당원분들이 더 아쉬워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역할을 했던 정당인데 영남에서 최고위원 보궐에 도전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현역 의원이 도전하지 않으면서 많은 영남 당원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끔은 정말 정부의 얘기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견제 역할이 야당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당, 국회 입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인데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5인회가 있다는 말이 지금 이용호 위원에게 나왔어요. 5인회는 과연 누굴까라는 추측도 지금 언론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5인회가 맞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그렇게 힘이 있는지도 궁금한 것인데요. 5인회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무런 힘이 없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5인회라는 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거리겠죠? 이만큼 한 2cm, 5cm, 뭐 10cm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김기현 체제 이후에 집권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드러나서 무엇을 했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은 용산에서 뭔가를 지시하고 용산에서 어떤 이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뭔가 행사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다 밝혀요. 그러면 그냥 집권 여당은 따라갑니다. 뭔가를 조언을 하거나 대통령님이 이번에 간호법은 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최고위원들 중에서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실에서 조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런 거는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노동자들이 힘들어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한 박자 쉬어줄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뭐냐? 이미 그 지도부로서의 집권형의 지도부로서의 그 기능을 잃었고 태생적으로 잘못된 게 김기현 후보 자체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보십시오. 저 밑에 있던 후보를 용산에서 끌어일으켜서 당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그 설화들이 있었던 것도 이 김기현 대표의 지도력이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재원, 태영호 그런 의원들의 망발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빈자리도 지금 그 후보군들 보십시오.
집권 여당 좀 무게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고위원 해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표를 던져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5인의 입을 쳐다본다거나 말씀하신 것, 비판하신 것처럼 용산의 입을 쳐다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엔 그 바로미터는 제가 볼 때는 공천 과정, 공천 룰을 결정할 때일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이건 정말 와 이건 공정하다 이런 룰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나올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늘 있어야 주장을 한다. 하고 그렇게 전당대회 때도 주장했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국면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만약에 전 5인회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당직 기간이 굉장히 해이해졌다.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당에 엄연히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될 의사 기구가 있고 설사 5인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활동해도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이것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이것이 뭐 국민들께 마치 5인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은 당의 어떤 기강이나 이런 것이 다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도대체 최고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저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최고위원들이 정말 얼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위원들 스스로가 권위가 굉장히 무너지는 말이고 지금 뭐 당에 이러한 일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최고위원들이 어떠한 그런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5인회라는 것이 과거에 계속 비판했던 윤핵관들의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어떤 철험회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5인회라든지 이게 다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력에 아첨하고 권력에 줄 서가지고 공천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줄 서서 본인들의 사람을 원내로 진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또 다른 공천을 받게끔 역할을 하려는 게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로 작용하려고 할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것이 결국에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한번 당에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좀 잠깐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진상조사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잘 돼야 국가가 좀 국정 운영이 안정이 됩니다. 야당으로서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시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그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국민의힘에서는 허투루 넘겨버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최고위원들한테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녹취해서 발언 잘해라. 대통령실이 보고 있다. 그 발언을 가지고 나중에 공천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집권 여당에. 이 5인의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대통령실이 다 공천을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 집권 여당의 대표 지도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어떤 쓴소리들이 잘 전달이 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재로 어떻게 보면 등용이 되고 원내에 진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터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건 이제 조명하는 역할이니까 자, 언론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MBC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시도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의 약간 갈등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보도본부를 지금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충분히 정치 보복성 언론 탄압 수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대상이 됐던 기자분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던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자료를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입수해서 보도를 했다. 그게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인사청문회를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자료를 기자들과 많이 교환을 해가면서 검증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걸 개인정보 유출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청문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숨겨서도 안 되고 설사 그게 왜 이 청문 자료들이 개인정보가 의원실을 통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요. 국민들이 그만큼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내해야죠. 그런데 본인의 그런 것들이 뭔가 15년 전에 뭐 거래 내역이 드러나서 본인이 뭐가 좀 미심쩍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자를 수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자들은요. 출입처가 이 임모 기자인가요? 그렇죠. 이분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사무실 근무 안 하잖아요. 출입처에서 하잖아요. 다 노트북으로 합니다. 그렇죠. 개인 노트북으로 하고요. 기자실에서 출입처에서 하고요. 그러면은 압수수색의 대상은 MBC의 본사인 뉴스룸이 아니라 대통령실 그 기자의 자리죠. 그리고 그 기자의 개인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휴대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MBC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저렇게 어떤 소란을 피울까요? 이거는 MBC를 언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사다라고 얘기해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측에서는 뭐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 이걸 수사하게 들어갔기보다는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에 보면은 사실 중대한 범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저는 언론의 자유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자로 특정되는 분이 결국에는 정치색이 띄고 있는 유튜버에게 어떤 장관이나 또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BC가 만약에 그것을 취득해가지고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했더라면 그것을 문제 삼는 거라면 당연히 뭐 언론의 자유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기자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넘겼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개인정보법에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 같고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안이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저는 섬세하고 예민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김의겸 의원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결과적으로 윈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윈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극렬 지지자 혹은 양 당의 지지층을 위해서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하는 것도 저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끌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계속 일으키면서 언론의 이슈화하고 이것을 결국에는 각 그 정치인들이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요. 지금 계속 거부권의 정치, 어떤 정치의 기능이 이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이 서로의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서로가 여당은 야당 대표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은 여당을 또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검찰 독재라면서 어떤 대선을 불복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고 사실상 대선의 연장선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가 약간 과거의 어떤 그런 대화나 협치 또 기능 그런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실 정치를 하지 않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자 다시 돌아오면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과정이 그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일상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그냥 유튜버에게 전달했다고 보시는 거고 이 유튜버가 아니라 한쪽 측면에서는 유튜버가 아니라 언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기자끼리 이제 정보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 과정 속에서는 자료를 그냥 일단 언론사에 주죠. 그리고 이제 기자실을 통해서 어떻게 과정은 전 모르지만 보통 기자실에서 기자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이제 각 이제 방송사에 취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자 한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유튜버도 언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의 자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한쪽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차 분명히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팩트 체크를 하나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MBC 임모 기자는요 그 자료를요 그 저기 강서구에 있는 구의원인가요? 고소했던 김모 씨와 그 분에게 서모 씨라는 분이 자료를 넘겨요. 그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거거든요. 여기와 임모 기자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MBC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처음부터 언론 탄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를 가져온지 안 줬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걸 적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면 자료를 가지고 의원실에서도 각 의원들이 9명의 보좌진이 붙어서 분석을 하지만 기자들은 각 언론사별로 TF팀을 꾸립니다. 거기서 밤새 가면서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 고위공직자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를 언론도 검증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확하게 법적 잣대로 따지면 이거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소지가 있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러면 안 되죠. 고위공직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 물론 때문에. 본인이 예. 고소한 건 아니지만 네네. 이게 언론사에서의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최소한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비판 기능, 사회의 표현의 기능 이거를 보장해줘야 민주주의의 어떤 밑거름이 됩니다. 예. 하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게 이 정부 들어서 왜 국민들의 입을 재간을 물는지 모르겠어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도 재간을 물리죠. 예. 지금 언론에서 본인들에게 비판을 하는 MBC 보십시오. 전 세계 안 태우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예.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또 이 보도를 하니까 뉴스룸 들어가서 그 출입처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뉴스룸을 지금 압수수색하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 말을 다 들어라. 국민들 조용히 하시고 우리가 계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예. 그래 계몽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소통의 정치를 해야죠. 예.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우려스럽고 오늘의 MBC 압수수색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점이 됐다. 예. 좀 불행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우려의 눈으로 끝까지 좀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의겸 의원의 발언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이야기였는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가지고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뭐 깡패가 안경 쓴 깡패는 못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발언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도 높아요, 발언의 수위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의 어떤 말씀에 감정이 굉장히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의겸 의원도 이 상황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서로 공방을 하면서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해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별 관심 없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예. 장관께서도 김의겸 의원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반박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서 결과적으로는 두 분께서 예. 지금 이 상황을 서로의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그 말의 어떤 공격 속에서 장해찬 그 최고위원이 또 김 의원에 대해서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기 그 그래픽을 준비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또 더 강한 그 발언으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뭐 저런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죠. 그러니까 뭐 깡패 발언이나 뭐 양 뭐라고 돼 있는데요. 예. 하여튼 그런 발언을 감정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네. 깡패 발언은 그거 같아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정치인 아니 검찰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예. 라는 말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수사를 보면 한동훈 장관하고 관련된 것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주 그 어떤 타겟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특혜성이 있지 않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예. 김의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데 두 분이 서로 즐긴다라고 비판을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 두 분이 서로 정치하시는 입장이니까 예. 한번 저것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나서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경찰청 하기방만 상황이고 이렇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 가지고 계속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됐을 때 네. 제2호권을 쓰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여야가 이러한 감정적인 기류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대치되고 대립될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조금 전에 거부의 정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거부의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과정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추락한 직후 군이 곧바로 수거에 나서 잔해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잔해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색과 인양이 완료되는 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군이 인양한 뒤 공개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 일부 잔해입니다. 천리마 1형이 레이더에서 사라진 직후 수거에 나섰는데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연료통 혹은 1, 2단 로켓 연결 부위로 추정되는데 나머지 잔해는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에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수중 무인 탐사기 등을 동원해 잔해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수역은 수심 70에서 80m로 핵심 부품 인양에 성공할 경우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된 동체만으로도 연료 탑재량과 연료 종류를 알 수 있고 엔진까지 해소한다면 북한의 ICBM 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광명성 3, 4호를 실어 발사했던 지난 2012년에 이어 2016년에도 연료통 등 일부 발사체 부품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6년에 인양한 위성 보호덮개 페어링에서는 위성 보호장치 대신 화약 폭발 흔적이 발견되면서 당시 발사체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가 아닌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이라는 단서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2012년 발사체와 2016년 발사체가 거의 같았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의 명칭을 은하가 아닌 천리마 1형으로 위성은 광명성이 아닌 만리경 1호라고 밝혔는데 잔해물을 분석하면 기술 개발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은 추가 수색과 인양이 완료되는 대로 부품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보내 정밀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는 전승절 70주년을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촉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서둘렀다는 건데 조만간 2호기를 발사할 것이란 전망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온통 군사정찰 위성에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정찰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6일엔 딸과 함께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계획, 즉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위성 발사도 인근에서 직접 관람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동창리 발사장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 시설이 식별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에서 참관한 것으로. 하지만 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기술적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했는데 정치적 요인으로 발사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호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시켜서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를 하고 또 사기도 고양시키고 그걸 토대로 주민들을 더욱 결집시켜서 원래 목표를 달성시키려 하는. 특히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을 70주년을 앞두고 위성 발사에 성공해 분위기를 띄우려는 압박감이 컸다는 겁니다. 4월에 정찰위성 1기를 쏜다고 국가우주개발국이 보고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누리호가 성공을 했거든요. 북한은 정찰 위성을 여러 기 띄워 올려보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머지않아 2호기 발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2단 추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2단 추진체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6월 내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하지만 북측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위성이 아닌 발사체 자체와 연료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보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김정은 위원장이 서두를수록 실패 확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직후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잘못 발령된 것으로 정정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 지령이 모호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인 아침 6시 41분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분이 지난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가 잘못된 발령이라는 내용의 정정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난 7시 25분 다시 서울시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위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40여 분간 번갈아 발송된 문자로 벌어진 대혼란. 발단은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보낸 지령방송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행안부 중앙통제소가 각 지자체에 백령면, 대청면의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보냈습니다. 행안부는 백령, 대청면 지역 중에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의 지자체가 경보를 스스로 발령하라는 의미였다면서 이런 문자를 서울시가 잘못 해석해 경보를 잘못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보 미수신 지역이 백령 대청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없어 모호하고 행안부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박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무총리실이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피의자가 범행에 앞서 살인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은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아르바이트 앱에서 연락이 닿은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여성 A씨.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택시기사 신고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애초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범행 이후 마트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매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에 앞서 범죄와 관련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검색어 가운데 시신 없는 살인도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겁니다. 이와 함께 범죄 관련 도서를 도서관에서 빌려본 사실도 알려져 경찰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왜 살해하셨어요?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경찰 조사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 양의 어머니는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좌회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 배승아 양이 숨지고 또래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60대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뒤늦게 철제 울타리가 생겼고 부서진 자전거가 남아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줍니다. 사고 발생 50여일 만에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감형 요건이 되는 공탁을 신청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A씨에게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 치사장죄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장죄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검찰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근거 보강에 나섰습니다. 검찰 측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 배승하 양의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를 처음 본 배양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10년, 20년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저는 낙마라고도 기약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감정에 걸리는 기간과 보호관찰소에 보낸 A씨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오는 8월 21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도주할 의사를 가졌던 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유가족은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 이모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는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가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창문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차량 안에서 이렇게 술 냄새가 확 느껴졌어요. 이후 검찰은 A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도주 혐의만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를 차로 친 걸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오인했고 자택 주차장에 다다라 사고 가능성을 인지한 뒤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사고 사실을 알렸단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씨가 차로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 말았을 거라면서도 도망친 건 아니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사고를 낸 뒤 더 멀리 달아나지 않고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향한 점, 주차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주치사를 뺀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방주시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질타한 뒤 9살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 가족들이 차마 헤아리기 어려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유가족들이 항소해야 한다는 의사도 함께 밝힌 가운데 검찰 역시 재판 결과를 분석한 뒤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3살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신림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호 위반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정차하라는 경찰관 말을 무시한 채 도망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넘긴 쌍둥이 형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상습 사기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30대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을 구속하고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구속된 형과 공범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을 돌며 촬영한 창고용 컨테이너 사진을 마치 자신들이 소유한 것처럼 꾸민 뒤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팔아서 76명으로부터 5,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오늘 저녁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조합원 추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져 조합원 일부가 체포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6시 반쯤 청계광장 서울 파이낸스 건물 앞에 지난 1일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분향소 철거에 나서자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몸싸움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조합원 4명이 다쳐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오전 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를 담당하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집행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이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해산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캡사이신 사용이 강경 진압이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속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이나 절차가 정당한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파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한다는 우려와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실제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총파업이 불법적이라며 시작 전부터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나서려면 노사 간 협의가 파행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섭도 들어가 있지 않고 조합원 찬반 투표 같은 행위도 거치지 않아서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도 정부가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실제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그다음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 69시간제 폐기 이런 것들이 전체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속노조가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장에 대한 업무 방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과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파업을 사전 예고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기아차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교섭이나 조합원 투표 없이 파업에 나서는 등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에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문제가 된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내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사무총장직을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개방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오늘 내놓은 자체 인사개혁안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감사원이 칼을 빼들었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 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의 자녀와 친인척 관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감사원도 즉각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친인척 채용 과정 등에 부당한 편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건 물론 전반적인 인사 실태를 점검하고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보호막 아래 정작 스스로 통제의 사각지대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어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남들 모르게 끼리끼리 채용했을 거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겁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선관위 자체 감사나 인사 개선 방안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냥 간과하기에는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기관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다. 특혜 채용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여당이 집중적으로 선관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적 배경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현 선관위가 야권에 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선관위 때리기를 통해 독립성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는 여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검경 수사와 더불어 입법부 감사원 그리고 권익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선관위가 쇄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재판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JMS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1심 선고가 빨리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신도들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JMS 정명석 총재. 지금까지 9차례 공판이 열렸는데 피해자들은 예상보다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피해자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JMS 측으로부터 지인을 통한 접촉 시도까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갑작스럽게 이제 회사 앞에 찾아오시기도 했었고요. 재판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2008년에는 첫 공판이 열린 뒤 42일 만에 9번째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4배가 넘는 180일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교수는 정씨 변호인단에서 벌인 지연 작전이 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 5명 증인을 신문을 하겠다라고 데려오라고 했는데 정명석 측 변호인들이 아예 증인을 데려오지도 않고 공전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시험에 합격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등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로도 피해자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도 벌써부터 이제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고소 취소해버리고 싶다고. 정 씨 재판이 JMS 2인자 김모 씨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과 병합될 경우 1심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2차 가해가 빠르게 끝날 수 있게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YTN 양동훈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남모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 일당 측은 근저당이 잡힌 사실을 알고도 집을 잘못 고른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건축왕 남모 씨.
최근 석 달 사이 남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4명이 연이어 세상을 등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법정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금 떨립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이걸로 해야지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해 회복이 우선이니까.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근저당 때문에 망설이자 공인중개사들이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임대인이 엄청난 재력가라고 안심시켰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서류까지 작성해줬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남 씨와 공인중개사들이 한통속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남 씨 측은 이번 사태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벌어진 사태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해가 현실화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남 씨 측은 전세 피해가 임차인들이 선택한 결과로 돌려 분노를 샀습니다. 근저당이 잡힌 걸 알고도 가격이나 주거 상태 등 다른 조건과 비교해 이득이 있으니 선택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심지어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채무 상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증언에 나서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남 씨 일당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범죄단체 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된 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촉구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죽음이 개죽음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끝까지 싸워보려고 하는 건데.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과 14일 열리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WBC 야구 대표팀이 경기 전날 술집을 찾았다는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선수 3명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게 경기 전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진 기자입니다. 술집에 간 건 맞지만 경기 전날은 아니다. WBC 대회 기간 음주 파문에 휩싸인 선수 3명이 경위서를 통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전과 일본전 전날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한 7일, 그리고 일본전이 끝난 뒤인 10일에 해당 업소에 갔다는 주장입니다. 3명은 모두 다른 구단에 소속된 투수로 선발과 중간 개투, 마무리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KBO는 한화를 뺀 9개 구단에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 살펴본 결과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회 공식 기간 술집에 간 선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서 사실 확인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더 살핀 후에 국가대표 규정에 어긋남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주전 역전패에 이어 일본전 대패로 세계 무대에서 실력 격차만 확인하는 수모를 겪은 WBC 대표팀. 대회 기간 음주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자 실망한 팬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포스코가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을 도용해 장비를 만들어서 해외로 유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이 기술 유출 범죄 수사팀을 꾸린 뒤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인데 4대는 이미 해외로 팔려 나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물류 창고입니다. 수출 대기 중인 장비를 검사했더니 포스코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게 확인됩니다. 2개 하나, 2개 하나잖아요. 네. 이거 밀어내는 방식이 포스코고요, 이게. 보름 뒤 압수수색 현장에선 포스코 에어나이프 기술을 가져다 쓴 도면도 나왔습니다. 에어나이프는 가스를 뿌려 철판에 아연이나 알루미늄을 정밀하게 입히는 장비로 이렇게 만든 소재는 차량 외장재 등으로 쓰입니다. 포스코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3년 넘게 걸렸고 50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던 A씨는 회사를 차린 뒤 해당 기술 개발에 참여한 다른 2명과 함께 기술을 베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란 회사 2곳에 4대를 팔아 35억 원을 챙겼고 지난해 타이완 업체에 23억 원을 받고 3대를 더 팔아 넘기려다 걸린 겁니다. 세관호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 저장 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 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A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2곳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작년 9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의업체가 포스코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여 제작한 에어나이프를 조만간 해외 수출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훔친 기술로 만든 장비가 이미 해외로 팔려나간 상황이라 해체해서 똑같이 만드는 역설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포스코는 회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광고 순위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광고대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광고대행사 대표 43세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개발자와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광고를 의뢰한 화장품 업체 대표 등 25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고 대행업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5년 동안 키워드 검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네이버 계정들을 구매해서 특정 업체 상호가 경쟁사의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게 하거나 블로그의 광고 글이 검색 상위권에 오르게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건조와 분쇄, 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불만 신고가 1,100여 건으로 코로나 이전 3년에 비해 3.9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40건으로 음식물 처리기에 손이 베이거나 찢어진 경우가 60%에 이르렀는데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탈세한 자금으로 수십 채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 보험료를 대납한 역외 탈세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기업 사주인 A씨는 수출 물량을 빼돌려 자녀 명의로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했습니다. 탈루한 법인 소득은 동남아 지역의 부동산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최근 2, 3년간 27채를 매입했고 해외 주택 취득 사실도 미신고해 임대 소득도 탈루했습니다. 회사 지분 매각 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역외 보험료를 대납하고 배당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주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배당 역외 보험 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억 원을 대납한 것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프로그램에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 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00억 원대의 증여세 추징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외 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출거래 조작과 부당 역외 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등이 주요 탈세 혐의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일시보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역외 탈세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역외 탈세 세무조사로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며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개장 직후 7% 이상 급등해 419달러까지 오르며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른 오후까지도 1조 달러 선을 유지하던 엔비디아 시총은 9,90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o I've been doing this job over 15 years. I've never seen at least a near-term beat quite of that scale, especially for a company that is as large as NVIDIA is.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 4개사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에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2021년 6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2021년 10월 각각 1조 달러 선을 넘겼다가 물러난 상태입니다. 급등 이유는 엔비디아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품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 세계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the paradigm of compute is changing. They have a monopoly, at least today, in terms of accelerated compute. And with generative AI and large language models. 1993년 창업한 엔비디아의 GPU 제품은 당초 게임용 정도로 인식됐으나 가상화폐 채굴과 AI 활용까지 그 폭을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열풍 속에 실제로 돈을 번 몇 안 되는 기업으로 꼽히지만 최근 주가 급등세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유명 투자자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엔비디아 주가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의 회사는 지난 1월 엔비디아를 매도했으나 이후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은 최근 한중 관계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책임은 자국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우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열린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 때 중국이 한국의 4가지 불가 입장을 통보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타이완 문제 등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을 계속 펼 경우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가 불가능할 거라는 4가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베트남 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심야에 회항했습니다. 베트남 교민사회와 주 다낭 한국 영사관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5분 베트남 다낭공항을 출발한 VN430편 베트남 항공 여객기가 이륙 약 40분 만인 오전 0시 44분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여객기에는 모두 131명이 탑승했으며 승객들은 다낭공항에서 밤새 대기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하자 있는 차를 수리해 판매하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재작년 하자가 있는 넥소 차량을 수리해 팔면서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에서는 낮 동안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도 중부 지방에서는 한낮에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반면 남부와 제주도는 다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선선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오늘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반면 비가 오는 남부에서는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한낮에 전주 26도, 부산 21도 보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부터 점차 확대하겠는데요. 밤이면 충청 남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경남과 제주도에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고 20mm가 오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전국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흐린 하늘에도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비는 모레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남부지방에서도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